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한 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남미 베네수엘라에 배치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를 두고 냉전의 유령이 부활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최대 사거리 5,500km, 속도는 마하 10. 유럽 주요국이 공격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분이라는 괴물 같은 무기였죠. 푸틴 대통령은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미국 국방부가 단 한 줄의 짧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린 이미 동맹국과 협력 중이다. 한국이 개발한 K-방패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다. 그 문장은 불씨가 되어 CNN, BBC, NHK, 그리고 러시아 국영방송까지 전 세계 언론을 동시에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멈출 수 있는가? 세계는 한반도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히데오 야마자키, 일본 방위성 산하 국제전략분석실의 고위 자문관입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늘 조용히 세계의 균형을 지켜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21세기판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켰습니다. 내 책상 위엔 밤새 도착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오레시니크 미사일, 베네수엘라 배치 가능성 경보 등급 최상위.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레시니크,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국방 전략가들의 맥박을 높이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 낙하 속도는 마하 10. 현존하는 어떤 방공망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자부심이자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기가 남미의 심장부, 미국의 코앞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죠. 5년 전 내 동생이 UN 평화유지군의 기술 지원 임무로 아시아에 파견됐다가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K장비 결함. 한국 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결함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조립품을 내세우는 복제품의 나라.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동생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한 문장이 나의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방어 알고리즘이 오레시니크의 통신체계 분석에 성공. K-쉴드 프로젝트, 대한민국 해군과 DARPA의 공동 시뮬레이션 개시. 나는 2번, 3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핵미사일 체계를 분석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과장된 보도일 거라 생각했죠. 아니면 미국의 기술을 빌려다 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해낼 리 없다고 나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이 베네수엘라에 파견되어 나토 기술지원단과 합동작전을 수행 중.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한국의 알고리즘을 공식 인정. 그 대목에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한국이 이런 걸 해낼 리 없어. 그날 오후 나는 긴급히 소집된 국제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도쿄 지하전략상황실의 두꺼운 철문을 지나자 이미 10여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고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틀 전 러시아 화물기 2대가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위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붉은 글씨로 오레시니크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단순한 기술 협력이라 주장했지만 우리 정보망이 파악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 화물 안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부품들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또한 숨을 고르며 손끝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남미 대륙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그것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인류가 맞이할 최악의 안보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불과 10여 분, 경고 시간조차 확보하기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때 담당관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낯선 깃발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붉은색, 흰색이 교차된 태극 문양. 현재 나토 기술지원단 소속으로 베네수엘라 현지에 파견된 한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담당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현 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자통제 장교 출신. 현재는 방공레이더망 점검 및 오레시니크 통신체계 분석에 참여 중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이라고요? 그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의문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현지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카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동양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가 바로 김도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레시니크는 요격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김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상대보다 먼저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모두가 무언의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그의 발언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를 한국인의 허세라 조롱했지만 유럽 각국의 정보국은 즉시 긴급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화면 속 김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브리핑이 끝난 뒤 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의 자료들을 뒤적이며 한국 해군의 전자전 기술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3년 전 한국이 다르파와 공동으로 개발한 위성 링크 분석 알고리즘. 그 기술은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데 활용되었고 성공률이 97%를 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정말로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을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미국의 기술을 빌린 거야.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김도현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방어의 핵심은 보는 눈이다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전자파 교란 신호 포착. 발신원 추적 중.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카라카스 상공,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전자파 패턴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자 그것은 단순한 교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레시니크의 통신망 내부로 침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의 패턴은 내가 오후에 본 보고서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 알고리즘.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내부로 파고드는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작전을. 적도 가까운 카라카스의 밤은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러시아 화물기 2대, 기체 옆면에는 붉은 조명이 오레시니크라는 글자를 더욱 또렷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위성 영상 속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화물을 내리고 베네수엘라 군 차량들이 그 주변을 삼엄하게 둘러싼 모습. 그리고 그 한쪽 구석, 나토 기술지원단의 작은 진영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 데이터상 그의 이름은 김도현.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성 식별 코드가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때 과소평가했던 그 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그는 미군 기술자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방공 레이더망 점검이라는 명목 아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임무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의 CIA 본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안 절차가 훨씬 까다로웠고 참석자 수도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뜻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지난밤 포착된 전자파 교란 신호의 상세 분석 결과입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이 신호는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위성통신 링크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침투입니다. 누군가 이미 그들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첨단 암호화 시스템을 뚫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담당관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신호 패턴 분석 결과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3년 전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다르파와 공동 개발한 위성 링크 분석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또 한국이었다.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그것도 남미의 작전 현장에서 해내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담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김도현과 그의 팀이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나토 기술 지원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니터링하되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조나단을 붙잡았습니다. 조, 정말 한국이 저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야마자키, 당신이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저들은 북한이라는 위협 아래서 70년을 버텨온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쌓인 전자전 기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동생의 죽음, K장비 결함이라 적힌 보고서, 그 기억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카라카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강조하며 오레시니크 배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중 한 명이 나토 기술 지원단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때 김도현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베네수엘라의 민간 방공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어 기술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CNN은 그것을 K-디펜스 다크트론이라 이름 붙였고 러시아 국영방송은 한국인의 과대망상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국방장관은 K-방패 시스템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무시하던, 내가 증오하던 그 나라를. 분노, 의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내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번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또 다른 전자파 교란 신호를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강력했습니다.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고 단 3초 동안 모든 신호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정체불명의 전자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다. 그러나 공격의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의 출처가 너무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데이터를 열어 분석했습니다. 주파수, 위상, 암호화 패턴. 그 모든 값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한국이 정말로 역사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신호였다. 신호 패턴, 주파수, 대역, 암호화 방식 모든 데이터가 한국 해군의 전자전 시스템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김도현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어 기술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국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국제 외교가 흔들리고 심지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장에 직접 가고 싶습니다. 상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카라카스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삼엄하게 경계 중이야. 민간 연구원이 갈 곳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봐야 합니다. 오레시니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사는 허락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나토 기술지원단 명의로 가되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나는 카라카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자 마음이 이상하게 뒤섞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흔드는 의구심, 그리고 김도현이라는 남자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비행기가 남미 대륙 상공을 통과할 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내리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적도 근처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공항 밖에는 나토 기술지원단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운전병이 물었습니다. 야마자키 자문관님, 숙소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술지원단 본부로 가주세요. 김도현 씨를 만나야 합니다. 창밖으로 카라카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거리를 메운 사람들, 그리고 곳곳을 지키는 군 검문소들. 러시아 미사일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이미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불안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나는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나토 기술지원단 임시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사무용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각국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벽면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 속에는 베네수엘라 동부 사막지대가 확대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붉은 점 하나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야마자키 자문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 레이더실에 있습니다. 미군 장교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각 언어가 뒤섞인 교신음, 기계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김도현을 직접 보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남자. 작업복 차림의 그는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 중이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마자키 자문관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놀라울 만큼 유창했습니다. 나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오랜 군 생활에서 다져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진짜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취재나 관찰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현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커피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옆 테이블로 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내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그 향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곳 커피는 제 입맛에 안 맞아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파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레시니크의 통신 신호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성 링크를 통해 송수신되는 암호화 신호죠. 우린 지금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암호 체계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죠? 그들의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잖아요. 김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읽는다고요?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손가락으로 파형을 짚었습니다. 모든 통신 시스템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송신 간격, 주파수 변조 방식, 오류 정정 코드의 주기. 이건 아무리 암호화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리듬을 읽는 겁니다. 나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파형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다. 분명 어떤 규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나는 물었습니다. 그걸 읽어낸다고 해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마자키 자문관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화력 아니면 방어력?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보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아는 것. 그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레시니크를 요격하려는 게 아니었다. 발사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통신망을 장악해 미사일이 날아오르기도 전에 스스로 멈추게 하는 작전. 나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씨, 이건 러시아에 대한 직접 공격입니다. 만약 들키면 국제 분쟁으로 번질 겁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의 김이 서서히 사라졌고 레이더의 전자음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도현과 그의 팀이 하려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했다. 러시아 핵미사일의 통신망에 침투해 그 통제권을 빼앗는다니. 성공하면 세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한국이 하고 있었다. 내가 한때 무시하던 나라, 내 동생을 잃게 했다고 믿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분노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곧장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레이더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고 김도현은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오레시니크 기지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파 교란이 발생했어요. 러시아 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즉시 김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한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세요. 링크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뛰어올랐습니다. 3%, 5%, 8%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하나둘씩 해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붉은 경고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러시아 정보국 역추적 개시. 김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차단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모니터에는 코드들이 쏟아졌고 통신 신호가 급격히 변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김도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경보음이 잦아들고 화면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역추적 차단 성공. 김도현은 긴 한숨을 내쉬며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눈치챘어요.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들통나면 어떡하려고요?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죠.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도현과 그의 팀은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적국 한복판에서 체포될 수도 있는 임무.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건 미국의 문제잖아요. 한국이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북쪽에는 핵이 있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위기는 혼자 막을 수 없다는 것. 세계가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먹먹했습니다. 그는 단지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안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카라카스에서의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본부의 옥상에 올라섰을 때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만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아래가 아닌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인공위성들이 천천히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씨, 만약 실패한다면 그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야죠. 우리가 가진 지혜가 세상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보다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K방패가 정확히 뭔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흘러올랐고 그는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패라고 하지만 물리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정보 시스템이에요. 적의 통신망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공격 이전에 무력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면서 배웠습니다. 미사일 자체를 막는 것보다 발사 명령을 차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K방패입니다. 위성통신, 지상통제, 암호화 신호까지 모든 전자 네트워크를 거꾸로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이버전의 최전선에 선 개념이었고 미국조차 완전한 형태로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개발된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입니다.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던 시기, 우리 정부는 깨달았죠. 단순한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격 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군,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의 통신망은 워낙 폐쇄적이고 비표준적이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죠. 그리고 3년 전 다르파와의 공동연구가 시작되면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빨려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기술을 다듬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러시아의 핵미사일을 상대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랑할 만한 기술 아닌가요?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막는 힘이 필요했어요. 세상이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전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의 평화를 지켜온 나라였다. 그때 나는 내 안의 마지막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도현의 허락을 받고 나는 작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카라카스 외곽의 지하 벙커였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는 최신형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벽면의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노트북을 켜고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글씨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작전명 미러. 그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오레시니크의 위성 링크를 거꾸로 추적해서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작전입니다. 거울처럼 그들의 신호를 반사시켜 혼란을 주는 원리죠. 화면이 바뀌었고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위성, 베네수엘라의 지상국, 그리고 오레시니크 미사일 기지를 연결하는 통신 경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그중 한 지점을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약점입니다. 지상국과 위성을 잇는 중계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미세한 신호 지연이 발생하는데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하면 우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는 코드들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리듬감 있게 명령어가 입력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침투율이 표시되었습니다. 1%, 3%, 5%.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오레시니크의 통신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틀. 김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안에 20%까지 침투하면 미사일 발사 명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러시아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요. 김도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쯤 모스크바에서도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역추적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겠죠.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숙소로 돌아와 워싱턴 본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한국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적어야 할까? 아니면 위험한 모험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해야 할까?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생 마이클의 웃는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K장비 결함. 그 단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으로 단련된 나라였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70년을 버텨오며 강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의지가 지금 이 순간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방패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들의 작전은 위험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라카스의 밤하늘엔 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별들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여러 명이 복도에 모여 있었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물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이 움직였습니다. 김도현 씨가 작전에 관여했다는 첩보가 유출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보부가 그를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현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교가 답했습니다.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이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도로 위엔 이미 군용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야 한다. 벙커 입구에 도착하자 미군 헌병들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문관님. 너무 위험합니다. 저도 나토 요원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결국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을 뚫고 번쩍였고 그곳엔 냉기와 긴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김도현. 작전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김도현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들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씨,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나는 다급히 말했다. 베네수엘라 군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작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잡히면 모든 게 끝이에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김도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침투율이 18%까지 왔어요. 20%만 넘기면 올해 시니크 발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숫자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8.2%, 18.6%, 18.9%.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 벙커 밖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벽이 진동했고 비상등이 깜빡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이 외곽을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미군 헌병들이 저지선을 지키고 있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김도현은 헤드셋을 벗고 나를 향해 돌았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혹시 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걸 본부에 전달해주세요. 그는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K방패의 핵심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걸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받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직접 가져가야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임무는 이 작전을 완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김도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기꺼이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나가요. 내가 외쳤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순간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K방패 코드 77로 전환. 화면이 파랗게 변하며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동되는 듯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김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서울 본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스페인어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라. 김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끌려가기 직전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와 확신이 비쳤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전해주세요. 한국은 싸구려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으로 만든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끌려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USB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김도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을 구할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데이터룸에서 수천 개의 코드가 동시에 활성화됐다. 한국의 인공지능 방어망이 전 세계 통신 위성과 동기화 시작. K방패 시스템 완전 가동. 김도현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코드 77. 그건 단순한 작전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마스터키였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그물망이 서서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희생이, 한 나라의 기술이 지금 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도로는 이미 혼잡했지만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김도현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으로 만든 기술이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경보음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군 장교들로 가득했고 대형 스크린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내가 묻자 한 장교가 흥분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한국이 K방패를 완전 가동시켰습니다. 5개 대륙의 위성이 동시에 오레시니크를 추적 중입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그의 손끝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지도가 펼쳐졌고 수십 개의 푸른 선이 한 곳 베네수엘라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모든 동맹국의 위성망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K방패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연결했고 그 연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어체계를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연결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워싱턴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K방패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다. 전 세계 동맹국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네트워크다.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해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난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햇살이 창문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김도현은 체포되었지만 그의 임무는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을. 이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흘 뒤 나는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의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던 그 USB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긴급 브리핑에 소환되었습니다. 국방장관 직속 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회의였습니다. 육중한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이미 장성들과 정보국 요원들 그리고 백악관 참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소. 김도현이라는 한국 기술자에 대해 보고해 주시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도현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 전자전 출신으로 K방패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베네수엘라에서 수행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러시아 핵미사일 통신망에 침투하여 발사 명령 자체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 초의 침묵 후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습니다. 침투율이 20%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오레시니크는 완전히 무력화됐을 겁니다. 나는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 안에 K방패의 핵심 알고리즘이 들어있습니다. 김도현이 마지막 순간 제게 맡겼습니다. 장관은 그것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분석팀에 넘기도록 하지. 하지만 밀러 박사,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은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마이클의 죽음, K장비 결함이라는 보고서,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내 오만한 편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들의 기술을 싸구려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으로 단련된 나라입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그 순간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고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이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김도현,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짜로 당신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버텨왔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K방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이에요. 공격이 아닌 방어, 파괴가 아닌 무력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한국은 이 철학으로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진짜 힘입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소.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겠군. K방패를 나토 전체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요. 김도현은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억류 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의 송환을 요구했고 외교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도현의 작전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죠. 나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왜 김도현을 구하지 않는 걸까? 그는 조국을 위해, 아니 세계를 위해 싸웠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는 순간 이건 국가 간 분쟁이 되어버린다는 걸. 그럼 김도현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일주일 후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에게 특별 임무가 있습니다. 서울로 가서 한국 국방부와 회동하십시오. K방패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권을 논의할 것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서울로 간다고요? 한국으로요?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고 싶었습니다. 김도현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첨단적이었으며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이 없었고 그들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 편안한 여행이셨나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중 창밖 풍경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 위의 차량 흐름은 정교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내가 한때 조립공장 국가라고 비하했던 그곳엔 세계의 중심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압도적인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절차는 철저했고 긴 복도를 따라 수차례의 검색을 거쳐 나는 지하 데이터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서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전 세계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K방패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장성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호 준장입니다. K방패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장님, 김도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첫 질문이었다. 이준호 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입장은 강경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를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밀러 박사님. 이게 김도현이 목숨 걸고 지켜낸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 주위를 전 세계 동맹국들의 위성망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K방패는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이건 평화를 지키는 네트워크입니다. 국경을 넘어 위협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새로운 방패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김도현이 남긴 유산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묶는 신뢰의 연결망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위협받으면 모두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우리가 꿈꾼 세상입니다. 이준호 준장의 말이 끝나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군인의 냉철함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따뜻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혼자만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김도현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유였던 겁니다. 준장님,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나요? 이건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이준호 준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막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세상의 평화를 지켜왔던 겁니다. 그때 문득 김도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싸구려 기술이 아니다. 생존으로 만든 기술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장님,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입니다. 이준호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인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죠. 70년 넘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 함께 해야 산다는 것. 그래서 K방패를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안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지키는 법을 터득한 민족이었죠. 이틀간 이어진 회의 동안 나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깊이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위성 통신,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정확함과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조차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이준호 준장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김치찌개와 불고기, 잡채,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준장이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김도현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깨뜨렸어요. 준장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김도현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는 곧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나도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습니다. 건배.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건배합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김도현이 지키려 했던 생명들, 그 평범한 일상의 불빛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K방패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평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희미한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너머 어딘가에서
김도현은 여전히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의 신념은 이미 살아있었고 그가 남긴 기술은 세계를 지키는 새로운 방패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김도현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 마지막 줄에 덧붙였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이 없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죠. 2025년 11월 7일 새벽 3시 40분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마침내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동부 사막 기지, 바로 김도현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곳에서 말이죠. 나는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대형 스크린에는 베네수엘라 기지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그 위로 새벽의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사대 위엔 거대한 미사일 한 기가 세워져 있었고 러시아 기술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모든 주요 언론이 생중계에 돌입했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죠.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얼굴 김도현. 그가 목숨을 걸고 완성시킨 작전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K방패가 정말로 오레시니크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19-8 러시아 관제실의 요원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5-4-3-2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러시아 관제센터의 경보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통신 두절, 위성 링크 끊김, 발사 시스템 오류,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진들이 일제히 터미널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LINKOVERRID DTCTD 출처 불명, 발사 절차 중단. 오레시니크는 발사대 위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이 절규하듯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문장이 전 세계 관제 위성망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SHIELD ACTIVATED REPUBLIC OFKUREA 방패 가동됨 대한민국. 순간 워싱턴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누군가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성공했다. 한국이 해냈다. 장교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도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는 미세한 청색의 파장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자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K방패 위성망이 오레시니크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한 신호였습니다. 그 결과 미사일은 발사 명령을 수신하지 못했고 러시아의 최첨단 무기는 그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한국, 러시아 핵미사일을 막았다. K방패 시스템의 역사적 승리. 인류가 처음으로 전쟁을 멈춘 순간 러시아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적 오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그건 한국이었습니다. 며칠 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난했지만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너무 정교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대표가 천천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격적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위협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단이 순차적으로 손을 들며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전 세계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도현 석방.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베네수엘라가 그를 풀어준 겁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왔고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환호, 그를 맞이하는 박수 소리,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나는 뉴스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방패가 오레시니크를 막은 지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죠. 군복은 벗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밀러 박사님도요. 그날 USB 잘 전달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날 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토는 K-방패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동맹 전체의 공동방어망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김도현과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웃고 카페의 창가엔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가졌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예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70년을 버텨오며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운 나라입니다. 김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인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평화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잠시 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강이 전쟁 때 피로 물들었던 거 아세요? 70년 전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지만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를 택했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한 나라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특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원고를 덮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의 가치를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었습니다. 그 방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국방장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밀러 박사. 당신의 보고를 받아들이겠소.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 마이클. 나는 그의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내가 틀렸어. 한국을 미워했던 건 잘못이었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 오히려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 이제 알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이 지키려 했던 그 세상.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평화롭게 빛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간 나를 짓눌렀던 증오와 오만에서 벗어난 순간이었죠. 며칠 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어 세이브드 더 스카이, 한국이 하늘을 구하다. 나는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조명이 비추자 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K방패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평화를 향한 의지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심지어 일본조차 K방패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 국영방송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기술 강국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민일보에 실린 논평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동아시아의 자랑이다.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반도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사명감도 명령도 아닌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김도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요. 내가 말하자 김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은 원래 이랬습니다. 다만 조용히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작전 후회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그날의 선택을.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건 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김도현은 지금은 민간 기술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며 새로운 평화 기술을 만들고 있었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한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석양이 번졌고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을까? 김도현 같은 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작별 인사를 하며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싸구려 기술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방패를 가진 나라입니다. 김도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린 그저 생존으로 만든 기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이 이제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구한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출근길에 바쁜 발걸음을 옮기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한반도의 윤곽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한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를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워싱턴에 도착한 나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방패 나토 확장 계획. 나는 그 파일을 펼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기술,
그가 남긴 신념은 이제 전 세계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너머 한국의 위성들이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에도 그들은 깨어 세상을 지키고 있을 테죠. 피스 스루 스트렝크스 힘을 통한 평화. 한국 해군 기지의 벽면에 새겨져 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키고 누군가가 싸워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70년 넘게 조용히 그 일을 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서랍을 열고 마이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제 난 평화로워. 한국을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하게 됐어. 그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사진 속의 동생이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에게, 김도연에게,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해진 세상이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K방패가 세상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방패를 만든 나라, 대한민국. 그들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수호자였습니다.